윤서영은 새벽녘 푸놈펜의 낡은 게스트하우스 방 안에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눅눅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투에서 꺼낸 USB와 프린트된 지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지도에는 붉은 잉크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작게 다음 단계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먼지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푸놈펜의 거리에서는 이른 새벽에도 오토바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서영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다시 손에 쥐며 속삭였어요. 민수 씨가 여기에 있는 거죠? 노트북을 다시 켜자 파일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더 있었습니다. 한 장에는 산업단지 창고 내부의 구조가, 다른 한 장에는 국경 근처의 도로, CCTV 캡처 화면이 찍혀 있었죠. 사진 속에는 검은 SUV가 정차해 있었고 트렁크 쪽에는 흐릿하게 사람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리의 바지색이 민수가 입고 떠난 회색 면바지와 같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문 앞을 지나는 듯 했지만 걸음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녀의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골목길 아래에는 검은 SUV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지만 차량 안에서 담배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USB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침대 아래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실종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현지 번호였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지도 당신이 갖고 있군요. 민수를 찾고 싶다면 내일 새벽 6시 톨레바사크 다리 밑으로 나오세요. 혼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손에 쥔 USB가 땀에 젖어 미끄러졌고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도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꺼져 있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으로 표시된 지도 위의 한 문장이 마치 그녀를 향해 속삭이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아직 이동 중이다. 새벽 5시 반 윤서영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공기에는 불길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톨레바사크 강가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휴대폰과 작은 USB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은 미끄럽고 축축했습니다. 서영은 손전등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자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주변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누구든 나타날까 긴장했습니다. 다리 밑에는 철제 구조물이 엉켜 있었고 곳곳에 낡은 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보다 5분 먼저 도착했죠. 바닥에는 비닐봉지, 물병, 그리고 누군가 버리고 간 신발 한 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강 건너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서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천천히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일정했고 손에는 무전기 같은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영 앞 5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윤서영 씨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피곤했습니다. 누구세요? 서영이 묻자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진 못했어요.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남자는 대답 대신 낡은 메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메모지에는 캄퐁참 창고 비오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서영은 메모를 받아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뒤돌아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SUV 전조등이 번쩍 켜졌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자가 몸을 돌리며 짧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나가요. 그들이 왔어요. 총성과 함께 다리 밑 콘크리트 벽이 깨졌습니다. 서영은 몸을 숙여 다리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총소리와 동시에 SUV 엔진이 굉음을 내며 다리 밑으로 돌진했습니다. 진흙이 튀었고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영은 숨을 참고 반대편 비탈길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가슴을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그녀의 손에는 USB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죠. 그 속에 민수의 위치를 가리키는 단서가 담겨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서영은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강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SUV 한 대가 불타고 있었고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갈게요. 윤서영은 허겁지겁 숙소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만큼 더웠지만 그녀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USB와 메모지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두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금 전 다리 밑에서의 총성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다시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숫자들과 지도 파일이 표시되었죠. 좌표를 입력하자 캄보디아 중부 지역의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BOWAREHOUS이라는 작은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가 말한 곳이군요. 서영은 낮게 중얼거리며 확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바로 앞 숙소 복도 쪽 누군가 발끝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영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커튼 사이로 살짝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는 문틈 아래를 천천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으로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발소리가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고리가 천천히 움직였죠. 탁! 잠금 장치가 버텼지만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으나 화면에 신호 없음이 떴습니다. 그녀는 무음으로 녹음 기능을 켠 뒤 손끝으로 USB를 꽉 쥐었습니다. 몇 초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바닥에는 낯선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USB와 똑같이 생긴 장치였죠. 그녀는 손끝으로 그 장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영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급히 숙소를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자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그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눈을 돌리자 남자는 빠르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SUV의 엔진이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전조등이 다시 켜졌고 골목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질수록 그녀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민수를 찾기 전까진 아무도 날 멈출 수 없어.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윤서영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카페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은 전날 속하가 자주 가던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구석에 앉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고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속하였습니다. 그는 어딘가 다친 듯 절뚝거리며 걸어왔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속하 씨 살아있었군요. 속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접힌 종이 뭉치와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종이 몇 장을 서영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민수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국경 근처입니다. 서영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영어와 크메르어로 된 인신매매 명단 일부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의 이름 옆에는 빨간 펜으로 이동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속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나도 그들이 만든 계약의 일부였죠. 그의 목에는 오래된 쇠사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단순한 브로커가 아닙니다. 그 뒤엔 군이 있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이라고요? 속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감시, 인출, 운송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민수를 구하려면 이제 외교가 아니라 조직의 중심을 건드려야 해요. 서영은 종이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그럼 그 중심은 어디죠? 속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리조트 전경이었죠. 잘 관리된 정원과 하얀 벽 그리고 경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캄퐁 리조트라고 부릅니다. 서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론 휴양지, 속은 감옥이군요. 속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손에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걸 가진 사람은 오래 못 버텼어요. 그 말과 동시에 카페 밖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속하는 창문을 힐끗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이 벌써 온 것 같아요. 그는 급히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서영 씨, 뒤쪽 문으로 가요.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 총성이 울렸고 창문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서영은 가방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속하가 쥐어준 열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곧 민수의 생사와 진실을 가르는 유일한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윤서영은 숨을 고르며 카페 뒷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와 고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세웠습니다.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캄퐁 리조트, 국경 근처요. 택시 안은 냉방이 고장난 듯 답답했습니다. 운전사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룸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거긴 외국인 잘 안 가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 말에도 서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요. 꼭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차는 먼지를 뒤집어쓰며 도로를 달렸습니다. 푸놈펜을 벗어나자 길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양옆으로는 버려진 트럭들과 군용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하늘엔 새까만 까마귀들이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운전사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SUV 한 대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문은 완전히 검게 틴팅되어 있었고 안쪽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SUV의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리더니 조용히 서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표정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본능적으로 가방 속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내려요. 지금 바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려던 순간 서영은 재빨리 반대편 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고 그녀는 비포장길로 구르듯 뛰었습니다. SUV 엔진이 다시 켜졌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튀기며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서영은 숨이 끊어질 듯 달리며 옆길로 이어진 작은 농로로 몸을 피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SUV의 불빛이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달려 언덕 위에 올라섰습니다. 멀리 캄퐁 리조트의 하얀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철조망 안쪽에는 커다란 창고 2개가 보였죠. 서영은 그곳이 바로 비오 창고임을 직감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겠네요. 주머니 속의 열쇠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열쇠는 마치 그녀를 끌어당기듯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또다시 SUV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풀숲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의 세상은 점점 더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리조트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도로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주변엔 감시초소가 2개 세워져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기와 군용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죠. 그녀는 먼지 낀 선글라스를 쓰고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인근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장에는 잡다한 상인들이 몰려 있었지만 모두 낯선 시선으로 외국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겉으로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리조트 쪽으로 연결된 작은 골목을 살피다 한 노파의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손짓하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당신 그곳 가려는 거죠? 서영은 놀라며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노파는 손수건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고 눈 아래엔 멍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한쪽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뒤쪽 울타리, 경비는 밤 11시에 교대해요. 그때만 5분 정도 자리가 비어요. 서영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밤이 내리자 리조트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로운 휴양지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철조망과 감시탑이 선명해졌습니다. 서영은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 속 열쇠를 다시 쥐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울타리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서영은 철조망 아래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녹슨 철심이 손가락을 긁었지만 아프다는 감각보다 공포가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낮추어 울타리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풀숲 사이로는 콘크리트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비오라는 표시가 달린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희미한 카메라 셔터음이 들렸습니다. 서영은 몸을 돌렸지만 이미 어둠 속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이제 정말 당신에게 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윤서영은 리조트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뒤 손전등을 꺼내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철문이 삐걱거렸고 발밑의 자갈이 미세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무전기 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창고 비오는 다른 건물보다 크고 문 앞에는 2명의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무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서영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곧 교대 시간. 그녀는 긴장된 숨을 내쉬며 열쇠를 주머니 속에서 꺼냈습니다. 그 열쇠는 카페에서 소카가 죽기 전 건네준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교대 신호가 울리자 한 명의 경비가 무전기를 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남은 한 명이 하품을 하며 담배를 던졌습니다. 그 틈을 노려 서영은 조용히 창고 뒷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문고리에 열쇠를 넣자 예상보다 쉽게 잠금 장치가 돌아갔습니다. 딸깍. 금속 소리가 작게 울리자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 멈춰 섰습니다. 몇 초 후 아무도 눈치채지 않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 속에서 냉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공간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안에는 철제 침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바닥엔 족쇄와 쇠사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긴 감옥이 아니잖아, 실험장이야. 벽에는 기록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입소 날짜, 신체 상태, 전송 일정 같은 단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 박민수 이동 대기라는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옆에는 붉은 잉크로 리조트 본관이라고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휴대폰 카메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다시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고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왔나? 서영은 철제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호흡을 멈추며 손끝으로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근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무전기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본관으로 이송 준비 완료.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휴대폰을 더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지금 그곳에 있는 거죠? 윤서영은 숨을 죽인 채 창고 비오에서 빠져나와 리조트 본관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USB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 사진, 출국 일자, 그리고 신체 이송 경로라는 단어가 포함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거래한 기록이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공포보다 분노가 더 앞섰습니다. 그 순간 리조트 본관 쪽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경비들이 일제히 달려갔고 서영은 그 틈을 타 건물 뒤편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본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 안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창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차가운 냉기와 전자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현우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K-A저 홀딩즈, 이그제겨티브 더렉터. 그 이름을 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USB 포트를 찾아 증거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80%에 이르렀을 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정현우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죠. 윤서영 씨, 여기까지 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서영은 뒤돌지 않은 채 USB를 뽑았습니다. 정현우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약혼자 말이죠. 이미 이 시스템 안에서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눈빛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노트북을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그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순간 정현우가 손을 내밀었고 그의 옆에서 경비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지면에 떨어진 충격으로 팔이 저릿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USB를 다시 확인하고 달빛 아래로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이제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녀는 강가를 따라 걸으며 멀리 푸놈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바람 속에서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요, 민수 씨. 당신을 반드시 되찾을게요. 멀리서 경적 소리와 함께 SUV의 불빛이 다시 번쩍였습니다. 그 빛은 그녀를 비추다 곧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은 완전히 암전되었습니다.